안녕하세요.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일단은 법원 행시를 이제 준비하실 건데 어떤 건지는 좀 아셔야겠죠. 왜냐면 여기 분명히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건데 사법시험도 하시고 다른 영역대도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법원 행시는 특수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판결문이란 게 이제 등장해요. 판결문이. 그러면 결론이랑 이유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거는 소장을 작성하실 거예요. 이제 민사소송법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소장을 작성하시면 결론 부분을 청구 취지라고 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 부분이 청구 원인이에요. 그럼 신나게 이제 변론 재판 들어가서 분쟁 다툼 들어가겠죠. 자, 요게 소송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물.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주체잖아요. 판단 주체. 왜냐면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 자력구제를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판결문으로 나오면 결론이 주문이 되는 거고요. 결론이 주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주문, 이유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판결문을 지금 검토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그럼 답안 작성 형식이 완전 정해져 있어요. 1번, 2번.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답안 형식 스타일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보고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문제점을 제기하고 목차를 들어갔으면 이제 그런 답안이 아닌 거예요. 올해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는 이게 100점 한 장 원칙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제 작년과 올해 강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보자마자 이런 답안 형식을 끊임없이 강조했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미 우리가 공부한 판례에 나와 있는 거 됐고, 그럼 그거 논거 이유만 열심히 제시해 보자. 우리 쪽 수험생분들 하시는 게 요겁니다.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셔야죠. 그러면 이유를 어떻게 작성하시느냐, 논거 작성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서로 하시느냐, 이런 걸 이제 알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인성검사가 강해진다는 이유가 3차 면접 보면 이런 거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법원 사무관을 하고 법원 사무관이 무슨 일을 하고 그럼 사법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공부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합격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법학을 들어간다고 할 때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 공부하실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법들을 이제 우리는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시켰다고 할 때 요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법과 제도란 게 있죠. 제도. 그럼 법을 추상적인 걸 구체화 시켰으니까 이거를 왜 만드느냐? 요걸 아셔야 되겠죠. 요걸 아셔야 돼요. 그게 취지입니다. 취지. 제도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의 취지가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체를 대상, 주체 한정, 대상이 뭐고,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이제 공부하는 영역대가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법률이 그래서 나올 거예요.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대상이 대등관계가 아니라 상하 수직관계다. 그다음에 이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럼 그게 공법이고 그다음에 개인 대 개인이다. 대등관계다. 그다음에 목적은 개인의 이익, 사익을 추구한다. 그게 사법이겠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민법. 이제 하실 거예요. 민법. 그리고 공법 라인에서는 1차로는 헌법을 하실 거고요. 2차에서는 행정법, 절차법은 일단 빼겠습니다. 실체법 위주로 갈게요. 행정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체, 대상, 목적에 따라 어쨌든 법이 분류됐고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거고요. 이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분쟁이 발생할 거예요. 분쟁.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시죠? 어떤 권리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학원에서 설명회를 안 해요. 그럼 분쟁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깽판 칠 수는 없죠. 깽판 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분쟁 해결 주체가 등장해야 돼요. 분쟁 해결의 주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당연히 국가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어가는 걸 재판 우리가 해줄게. 오직 권능은 지금 국가기관 안에 있는 거죠. 재판 권능은. 그러면 국가가 얘네들 간의 분쟁을 다 맡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맡을 수는 없으니까 또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관할이라고 할 때 헌법은 1차에서 끝내시고 행정법 들어오셔가지고 행정소송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민법 들어오셔서는 민사소송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걸 똑같이 판결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판결문이. 민사소송을 지금 준용하고 있는 게 행정쟁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재판규범, 행위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행위규범도 행위규범이지만 명령규범, 금지규범이 있겠죠. 그건 이제 다음에 강의하실 오재환 선생님께서 그쵸, 금지하고 있죠. 사람 죽이지 마라. 이거 가지 마라. 금지규범, 명령규범을 이제 형사법에서 하실 겁니다. 저랑 하실 건 여기서 딱 느낌이 오시겠나요? 요거랑 요거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초학문인 거죠. 민법 생활관계 중에 조금 특수한 영역대가 특별공법으로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법, 사법 중에 특별사법으로서 상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특별공법, 그 다음에 특별사법으로 상법을 하실 거고,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 1차 선택 과목으로 있었던 그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법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건데 법원행시에서는 다행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조를 맞춰서 공부를 차근차근 진행하실 건데 이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유예제도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승부를 거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월 달부터 10월입니다. 1, 2차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 우리 수험생분들이 접근 태도가 조금은 타협을 하셔야 돼요. 타협을.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가시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계도 있겠죠. 요렇게 올라가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길어요. 학원의 존재 의의는 단기간에 수험생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거고 올 한 해 진짜 그렇게 해서 강사님들이 학원 데스크 분장 열심히 지금 달려오신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격률도 되게 높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2차 발표 나자마자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고 오전 선생님께서도 두 분한테 전화를 받으셨으니까 4명이 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최종 발표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모이신 게 조금 아쉬운데 지금 신나게 기뻐하고 있대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쵸.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전 뒤에서 계속적으로 책찍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단기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민법 1차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은 되게 솔직해서 요 정도 컷 잡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 바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풀어보고 내가 한 2-3개 틀렸다. 그럼 컷이 2-3개인 것 같아요. 더 잘하신 분들은 1-2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수험생이 받아들이는 건 또 달라요. 아니 내가 4-5개 틀렸는데 앞에 강사가 2개라고 하면은 3개 텀이 생겨버리니까 부인하고 싶죠. 욕은 먹을 수 있어요. 욕은 먹을 수 있는데 욕 먹고 나서 혹시라도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컷이 무섭죠. 이거는 우리 수험생분들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시험이랑 달라요. 사법시험에서는 90점이면 거의 진짜 극강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80점만 맞아도 되는 시험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90점도 불안해요. 90점도 불안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오시는 게 가장 좋죠. 2개 틀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90점짜리를 맞아야 되는 민법 시험에서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는 결국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2차를 가기 위함이에요. 2차 가기 위함이에요. 2차를 가기 위함입니다. 조금 넓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숲이죠, 숲. 거시적인 관점, 멀리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일단 그게 바로 민법의 기본기입니다. 개념이라고 하죠. 지금 다 나오네요.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제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 자, 그럼 개념이랑 취지가 있는데 이걸 뭘 보고 공부하나요? 조문이죠, 조문. 조문. 이 조문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들어간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네. 최종 공부는 여기죠. 그럼 기본선을 왜 보지? 유예제도가 없으면 기본선 없는 강의가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판례 강의, 기출 강의, 문제풀이 강의가 나올 수 있는데 유예제도가 없죠. 그럼 1차를 하시면서 2차까지 싹 다 준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조문 판례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이제 요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중요 쟁점 발강.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1차에서는 요거예요. 나오는 게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 게. 그랬을 경우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전환을 하셔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건 이게 맞는데 지금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요런 공부가 지문 OX 공부란 말이에요. 지문 OX 공부. 근데 이거는 1차용 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올 줄 아셔야 되죠. 나무 하나를 보면 숲 전체가 그려지는 능력이 최종적으로 필요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공부 시작하실 때는 그래 일단 숲을 먼저 보고 하나하나씩 나 어디 들어갈 건지 딱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격파했으면 다음 문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다 격파하고 나서 나왔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봤는데 얘 주변 게 싹 다 그려지는 거예요. 요게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게 2차까지 단기간에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단기간. 그랬을 경우 이제 수험생분들의 지위와 저의 지위가 정확하게 나뉘는데 이제 헌법을 이제 공부 곧 하실 겁니다. 옐리네크의 사지위론이 있어요. 저와 수험생분들은 딱 요 2가지를 이제 지위 확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수동적으로 대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받아가시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이해는 분명히 강사가 잘 시켜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정리. 나는 이거 뭐만 보고 들어갈 거냐. 정리입니다. 기본서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중요쟁점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2차용 답안지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그냥 들어가자 해주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거 하셔야 되죠. 수험생분들이 암기예요. 암기.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깁니다.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 왜 2차 합격률이 높았냐면요. 강사님들이 정말 잘 찍어주셨어요. 정말 잘 찍어주셨고 그 답안 목 차트를 그대로 모의고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합격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장에서 제 얘기가 귀에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다 써버린 거죠. 말하는 것까지. 그럼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를 결국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가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해하다가 끝나는 시험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하다가 끝나는 시험이 되시면 안 되고 저의 최종 공부 방법은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거 암기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암기 분량은 나와 있어야 돼요. 업무량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업무량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도를 어느 정도로 둘 거냐, 그 다음에 정리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정리를 해드리면 추가는 하시되 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뭔가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싶잖아요. 주도적인 학습을. 그걸 이제 학원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도적인 학습은 요거를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수동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확인. 암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요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게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문제를 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뒤에 강의 계획서가 있잖아요. 문제풀이 바로 가요. 올해 초반에도 그랬지만 문제풀이 바로 간단 말이죠. 근데 객관식은 괜찮아요. 객관식은. 그 전날 공부한 거 한 2, 3일 뒤에 2, 3일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2, 3일 내에 다시 객관식을 풀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걷고 계신 분들한테 뛰라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한단 말이에요. 못 뛰죠?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럼 두렵습니다. 답안지 어떻게 설문이 딱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두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목차 구성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목차 구성은 해드리면서 수험생분들이랑 우리 암기한 판례가 있지 않느냐 목차를 드리고 요거 한번 암기해봐라. 미리 암기를 좀 해두시는 거죠. 이거 분명히 민사 끝나면 형사 들어갈 때쯤 되면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법학이죠. 잊어버리니까 법학이고 다음 소난 돌아올 때 그 기억력을 조금 땡기는 거예요. 조금 땡기는 거. 아예 암기를 안 한 것보다 한두 번 암기를 해두면 기억력이 툭 살아납니다. 그럼 이 기억력을 더 되살리기 위해서는 딱 그 사람을 보면 특징을 파악하잖아요. 이 판례 문구의 특징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딱 때려잡는 거죠. 키워드를 때려잡는데 나는 이것까지 이해가 됐어. 개념까지 완전 머릿속에 정립이 됐어. 조문 해석 법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념 하나하나씩 다 분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판례 분석은 더 쉬워요. 제가 판례를 가끔 공부하다가 그치 이거는 개념에서 나오는 당연한 판례가 또 나왔네 그런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념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개념 암기 정말 잘 시켜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제도의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판례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개념 취지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할 거고 그 개념 취지에서 나오는 최종 판례를 가장 공부할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기본 집중 강의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민사관계라고 할 때, 민법이라고 할 때 그 민법의 틀을 한번 잡아보자. 학부 시간에 혹시 비법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법학계란 보면 우리 민법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바로 판택된 체계란 표현이 이제 꼭 나오거든요. 그럼 총칙, 물권,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가족법. 그럼 보세요. 아까 공법, 사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법 공부하잖아요. 그럼 사법 관계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산, 신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준 걸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틀은 항상 잡고요. 이게 숲입니다. 숲 잡기. 그리고 나서 이 틀을 잡고 나서 이제 요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들어갈 건데 한도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좀 많이 힘들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힘들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차 틀도 다 잡아버릴 거거든요. 2차 틀을. 이거 하면서 2차 틀을 다 잡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사소송법은 여기서 발생한 얘네들 관계의 요걸 이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야, 분쟁이 어떤 분쟁인데 민법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민법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또 합니다. 이게 맞는 시험이에요. 제가 올 한 해 끊임없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영역이 무너졌다. 얘네들은 그냥 함께 공부하는 거다. 올해 최고 특징이었습니다. 2차.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민법 2문의 1이었는데요. 이게 민소법 쟁점이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했는데 누구와 분쟁인지 여기선 누구와죠? 누구와? 이 소송의 당사자예요. 누구와의 분쟁인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럼 민법에서는요. 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법률관계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률관계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당사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당사자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은 민법을 풀든 민사소송법을 풀든 그 답안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남들은 요것만 쓸 때 제 수강생들은 요거 끄집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답안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고득점일 수밖에 없어요. 나 오늘 머리 어때? 여자친구가 딱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답변하신 분과 나라고 하니까 너 말하는 거지. 오늘이니까 어제 아닌 거지. 머리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나는 옷도 얘기했고 신발도 얘기했고 구두도 얘기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사랑받을 거예요. 여자친구분한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게 지금 거시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미시적인 관점 보시는 분, 머리만 보시는 분이에요. 머리만 보시는 분. 근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먼저 그려주고 이제 나 본격적으로 머리 얘기해 볼게.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요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깊은 시각, 넓은 시각. 또 요렇게 보게끔 끊임없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법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괜찮아요. 왜냐면 저랑 바로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전환시키기가 가장 힘들겠죠. 자신의 공부 방법이 확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협이 필요합니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고, 저도 되게 순해 보이지만 고집은 또 한 고집 하기 때문에 언쟁을 높여가면서까지 수강생분이랑 충분히 막 토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타협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 수험 가이드만 한번 봐보세요. 수험 가이드만. 20페이지만 한번 봐주시면요. 1차야 뭐 워낙 어려우니까. 그 시험 과목별 7번이요. 성적 분포 한번 보세요. 성적 분포. 커트라인이 60점대 있고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50점대 라인에 있잖아요. 50점 밑에 라인대들 보세요. 민법, 민사소송법. 민법은 원래 어려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민사소송법 의외죠. 낮은 점수대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행정법이야 당연합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법은 그렇다 치고 민사소송법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점수대가. 분명히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게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민사소송법은 공부를 잘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효자 과목이 돼야 돼요. 이게 효자 과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법제도거든요. 그럼 사법제도는 다시 한번 취지, 그리고 그 취지에 따른 조문의 해석. 조문의 해석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파악한 조문 해석론을 펼치셨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겁니다. 예컨대 올해 문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상소 불가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이래요. 원칙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원칙 답 안 나오죠. 답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상소란 거 개념 공부할 거예요. 상소란 거. 그리고 불가분이래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세 가지 요소를 파악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답안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소. 그러면 불가분의 개념만 아신 분과 상소 개념을 끼고 들어가신 분들의 답안지는 또 항상 다릅니다. 바로 민사송법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답안 클래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많이 썼는데 이거를 암만 많이 써도요. 이 개념을 끼고 들어가신 분과는 점수를 더 못 받아요. 여기가 만약에 2점, 3점 정도 배점이 돼 있다 그러면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문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민사송법은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민법보다 훨씬 더 쉬워요. 중요 쟁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친구 공부한 거 나도 공부해.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딴 친구도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잘 써야 된다 그러면 진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사송법 다시 한번 점수 때 한번 보시면서 여기 효자 과목이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겁니다. 민사송법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분명히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사송법도 강의할 때 거시적인 공부 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워낙에 어려우니까 항상 준비하시고 딱 이 차를 보시면서 유예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느냐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50점 이하 후반대죠. 근데 형법과 형사송법은 50점대 라인들이 진짜 많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면서 준비를 잘 해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곧 들어갈 집중 강의 한번 계획서만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저랑 타협을 하셔야 되는 게 수험적합적이지 않은 내용의 과감한 삭제. 이거 자신 있으신 분. 나는 기본서를 김준호조로 볼 거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안 보겠다. 저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나올 거.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만난 다음에 안 만나는 것과 처음부터 나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요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요게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사례형까지 같이 들어갈 거라.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슬램덩크 강백호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해요. 진짜 그거 없이는 법원에서 조금 힘드니까 항상 단호한 결의. 자, 그러면 양갈로 3번. 나는 내 스스로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양갈로 3번입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누가 물어봐. 너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대답하기 싫죠. 귀찮죠. 꼭 시험 전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시즌에. 너 이거 공부했니? 이거 알아? 괜히 자신의 불안감을 계속 가미시키는 거죠. 양갈로 3번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2번 강의의 진행 방식 보시면 항상 예습의 예습, 예습의 복습, 복습의 복습, 복습의 예습. 꽉 찬 1회독을 딱 한 번 정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예습, 우리 수험생분들 하신 예습이 저와의 강의로 복습. 그 다음에 양글로 3번, 그 복습하신 걸 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 확인. 여기까지가 꽉 찬 1회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꽉 찬 1회독. 누적적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쌓일 거예요. 그걸 38회라는 짧은 기간에 합니다. 짧은 기간에. 짧아요. 한 달 반이면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 쟁점 같은 경우를 이제 진도를 보면 미리 설정을 해드렸어요. 별표 3개가 시험에 매년 등장하는 거겠죠. 시험에 매년 등장.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시 관점이에요. 지금 쟁점별로 등장했죠. 이 쟁점을 묶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돼요. 이제 이 미시적이고 중요 쟁점을 큰 민법 틀 안에 가둬둘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죠. 민법 총칙 11회차까지 이 모든 관련 쟁점을 민법 총칙 틀 하나에 딱 묶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그래서 제가 2차 강의할 때는요. 진짜 교재 없어요. 그냥 바로 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난 바로 갑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테스트를 저랑 하시면은 실력은 분명히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복습을 당연히 하실 거고 합격만을 위해 달려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명히 알아서 복습을 하실 거고 공부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